가정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의 참화가 겨우 가라앉은 조선 땅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들판은 타 버려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흉년과 역병이 겹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 짝이 없었지요. 양반 집안들조차 살림이 기울어 대문을 닫아 걸고 쩔쩔매는 형편이었으나 한양 북촌의 몇몇 명문가만은 그나마 담장 안에서 그럭저럭 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한다는 푸념이 끊이지 않았고 대낮에도 길가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쓰러져 있었지요. 한양 장안의 기와집들은 전쟁 전의 화려함을 잃고 빛이 발했으며 궁궐 담장조차 군데군데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세상이었지요. 하늘은 높고 깊었으나 그 하늘 아래 사람들의 삶은 어둡고 고달팠습니다. 북촌의 명문가 최참판댁에는 준수라는 젊은 머슴이 한 명 있었습니다. 준수는 키가 훤칠하게 크고 힘도 장사였지만 말수가 적고 늘 멍한 표정으로 일을 하니 사람들은 그를 돌쇠 같은 바보라 불렀지요. 마당을 쓸 때도 물을 길어 올 때도 장작을 패고 눈을 치울 때도 준수는 한마디 말없이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뒤에서 저 바보 좀 보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사람이긴 한가? 라며 비웃어도 아랫사람들이 온갖 심부름을 시켜도 준수는 고분고분 따를 뿐이었지요. 행랑채 하인들은 준수를 놀리는 것을 재미로 삼았습니다. 야 준수야, 내가 어디서 태어났더냐? 준수가 우물쭈물하면 하인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저놈이 제 출생도 모른다니까. 진짜 바보가 많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수가 밤마다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고 누더기가 된 아버지의 의서를 촛불에 기대어 한자 한자 베껴 쓰며 의술을 독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 의원이었던 아버지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준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준수야, 아프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이다. 부자들은 얼마든지 명의를 부를 수 있지만 가난한 이들은 아파도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느니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준수는 하루하루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언젠가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바보 행세를 하며 하인 일을 했지만 밤에는 의서를 읽고 약초를 익히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지요. 최참판에게는 서연이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려서부터 냉병을 앓아 겨울만 되면 죽을 고비를 넘기기 일쑤였지요. 전국의 명의를 불러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약발이 들지 않았습니다. 침을 놓아도 소용없고 뜸을 떠도 차도가 없었지요. 서연은 사랑채 창문 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봄날 마당에 피는 꽃조차 가까이서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입술에는 늘 핏기가 없었지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봄꽃을 한 번만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서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으면 최참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요. 딸아, 너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명의를 찾아내겠다. 하지만 최참판의 말과 달리 서연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한편 최참판의 조카이자 의원인 최성은 겉으로는 서연을 극진히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죽으면 최참판 댁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 될 터. 저 병약한 것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야. 최성은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은밀히 서연의 병세가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양심은 이미 오래전에 탐욕에 짓눌려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최성은 서연에게 약을 지어주면서도 일부러 약효가 약한 약재를 섞거나 분량을 줄여서 처방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조금 나아지실 겁니다. 최성이 공손하게 말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준수가 사랑채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낙엽 사이에서 피 묻은 흰 비단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서연이 기침을 하다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손수건에 묻은 선홍빛 핏자국을 보며 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를, 낭자님의 병세가 더욱 깊어졌구나. 준수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주워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수는 달이 뜬 밤마다 서연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곧 뵙겠습니다. 이승에서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느다란 목소리는 가을밤 바람결에 실려 행랑채까지 들려왔고 준수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지요. 준수의 마음속에는 신분을 넘은 동경이라기보다 아픈 이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연민과 책임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술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낭자님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의서에 분명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준수는 밤마다 아버지의 의서를 펼쳐보며 냉병을 고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서는 오래되어 글자가 희미해진 곳도 많았고 어려운 한자로 적혀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촛불을 켜고 밤새 의서를 읽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가락 끝이 시려와도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밝은 가을밤 준수가 뒷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르는 산이었지만 그날 밤은 유독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지요. 갑자기 주변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 안개 속에서 별빛 같은 눈을 가진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낡은 장삼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맑았지요. 젊은이,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노승의 목소리는 깊고 은은하여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준수는 깜짝 놀라 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게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냉병을 앓는 이를 구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승은 잠시 준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구나. 지리산 천왕봉 아래 깊은 골짜기에 백년 영지가 있느니라. 그것을 구하면 냉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백년 영지라 하셨습니까? 정말 그런 약초가 있습니까? 그러하니라. 그러나 그 영지를 얻기 위해서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탐욕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진심을 증명한 자만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느니라. 3가지 시험이라 하시면 첫째는 욕심을 끊는 것이고 둘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며 셋째는 인정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진심을 증명하는 것이니라.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백년 영지는 그대의 손에 닿지 않을 것이니라.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준수는 꿈을 꾼 것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약초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수는 서둘러 아버지의 의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의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다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백년 영지, 지리산 깊은 곳에 자라는 영물, 냉병과 온갖 고질병을 고치는 신약이로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이것이다. 이것이 낭자님을 살릴 유일한 길이다.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의서를 덮고 목숨을 걸고 지리산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수는 이른 새벽 최참판댁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품속에는 아버지의 의서와 서연이 떨어뜨린 피 묻은 손수건, 그리고 평소 아껴 모아둔 동전 몇 잎이 전부였지요. 한양에서 지리산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준수는 남대문을 나서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길을 떠나는 두려움에 가슴이 떨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작은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 묵을 곳을 청했으나
누더기 같은 옷차림을 본 주막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내쫓았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감히 방을 달라고 썩 꺼지거라. 여기는 거지들이 올 곳이 아니야. 준수는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우며 차가운 가을바람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슬이 내려 옷이 축축하게 젖었고 배는 고팠지만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준수는 걸어서 충청도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 시작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산길을 지나다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이놈, 가진 거 다 내놔, 빨리. 3명의 도적이 준수를 둘러싸고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준수는 행랑을 털리고 얻어맞아 피를 흘렸지만 품속의 의서와 손수건만은 꼭 지켰지요. 이놈이 품속에 뭘 숨기고 있어. 빨리 내놔. 도적들이 품을 뒤지려 하자 준수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도적들은 준수를 때리고 짓밟았지만 준수는 품속의 의서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도적들이 사라진 뒤 준수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불어난 강을 만났습니다. 다리는 물에 잠겼고 뱃사공은 돈을 내지 않으면 태워줄 수 없다고 했지요. 날이 이 날씨에 강을 건너시려면 5냥은 내셔야 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발 태워 주십시오. 안 돼. 돈 없으면 썩 꺼져. 준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목숨을 걸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서 몇 번이나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품속의 의서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숨이 막히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허우적대며 헤엄친 끝에 가까스로 반대편 강둑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품속의 의서는 무사했습니다. 발바닥이 터지고 입술이 갈라져 피가 흘렀지만 준수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낭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100년 영지를 구해오겠습니다. 열흘이 지나 준수는 마침내 지리산 깊은 계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산은 험하고 높았으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골짜기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 같았습니다. 준수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푸른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뒷산에서 만났던 그 노승이었지요. 저 젊은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스님께서 이곳에 계셨습니까? 그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노인은 지팡이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앞에는 3갈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운데 길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으며 오른쪽 길은 부드러운 흰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 3길 중 하나를 택하여 들어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니라. 3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느니라. 탐욕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진심을 증명한 자만이 100년 영지를 얻을 수 있느니라. 3길을 모두 그렇느니라. 첫 번째 길에서는 욕심을 시험받을 것이고 2번째 길에서는 공포를 마주할 것이며 3번째 길에서는 그대의 진심이 얼마나 순수한지 증명해야 하느니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다리로 첫 번째 길인 황금빛 동굴로 들어섰습니다. 동굴 입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졌습니다. 준수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황금빛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진주와 빛이 산호와 옥이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벽면에는 거대한 금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다이아몬드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준수는 평생 본 적 없는 재물 앞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붉은 빛을 내뿜는 영지 한 송이가
황금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것이 백년 영지인가? 준수가 영지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금화와 보석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 준수는 순식간에 보물 더미에 깔려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게가 엄청나서 몸이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보물들을 가지고 나가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느니라. 가난에서 벗어나 양반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의원이 되어 명성을 떨칠 수도 있느니라. 잠깐 준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보물만 있으면 최참판 댁에서 당당하게 서연을 구할 수도 있고 큰 의원을 차려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그래, 이 보물을 가지고 나가면. 하지만 그 순간 품속에 피 묻은 손수건이 가슴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창가에서 하늘을 보며 어머니, 곧 뵙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물이 아니라 낭자님의 숨결이다. 나는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여기 온 것이다. 준수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자 보물 더미가 연기처럼 사라지며 황금빛 동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지요. 두 번째 길이 준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다리로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한 발짝 들어서자마자 모든 빛이 사라지고 완전한 암흑이 준수를 집어삼켰습니다.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어둠이었지요. 준수는 앞도 뒤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울 수가. 그때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방에서 준수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누구냐? 차갑고 축축한 손들이 준수의 다리를, 허리를,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우릴 데려가 달라. 함께 가자. 혼자만 살겠다고? 우리도 살고 싶었어. 수많은 홀령들의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목이 쉰 듯한 목소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노인의 한숨소리가 뒤섞여 준수를 압박했습니다. 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공포에 휩싸였지요. 발목을 잡는 힘이 점점 세어져 준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준수를 땅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땅이 준수의 몸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나도 죽는 것인가. 낭자님을 살리지도 못하고 절망이 준수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준수의 눈앞에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서연의 가느다란 뒷모습이, 피 묻은 손수건을 쥐고 기침하던 모습이, 봄꽃을 보고 싶다던 말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아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준수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낭자님만은 살아야 합니다. 제 목숨 하나로 낭자님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준수가 있는 힘껏 외치자 발목을 잡던 손들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며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홀령들의 신음소리도 점점 사라지고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표식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준수는 바닥에 누워 한참을 헐떡거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준수 앞에 펼쳐졌습니다. 부드러운 흰 안개가 춤추듯 흐르는 길이었습니다. 준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안개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자 놀랍게도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봄날의 정원처럼 꽃들이 만발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활짝 핀 매화나무 아래 건강한 얼굴에 서연이 서 있었지요. 창백하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있었고
가느다랗던 몸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낭자님, 준수는 너무 기뻐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준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라. 감히 하인 주제에 나를 구하겠다고 나섰느냐? 낭자님, 무슨 말씀을? 내 분수도 모르고 건방지게 굴지 마라. 천한 것이 무엇을 안다고 나를 위한다는 게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나를? 서연은 준수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그저 하인일 뿐이다. 주제를 알아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의원이 되겠다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평생 마당이나 쓸고 물이나 길어 나르는 것이 내 운명이다. 나는 내 동정 따위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약을 구해온들 나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지난 열흘간 목숨을 걸고 걸어온 길이 도적에게 맞은 상처가 강을 건너며 익사할 뻔했던 순간들이 모두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낭자님, 저는 그저... 하지만 준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낭자님께서 제 마음을 몰라주셔도 좋습니다. 저를 천하게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바보라 부르셔도 쓸모없는 존재라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낭자님께서 오래도록 웃으며 사시는 것, 봄꽃을 마음껏 보시는 것, 따뜻한 봄날 마당을 거니시는 것, 그것만이 제 바람입니다. 제게 보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낭자님께서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하인으로 태어난 것도 바보라 불리는 것도 모두 제 운명입니다. 하지만 낭자님을 살리고 싶은 이 마음만큼은 진실입니다. 이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모습과 아름다운 정원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준수의 발 앞에 붉은 빛을 내뿜는 진짜 백년 영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흘 만에 한양으로 돌아온 준수는 최참판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으며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품속의 백년 영지만큼은 온전했습니다. 준수가 대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며 최성이 하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이놈, 약초를 훔쳐 달아난 도둑놈을 잡아라. 아닙니다. 저는 낭자님을 살릴 약을 구하러 갔을 뿐입니다. 입 닥쳐. 감히 하인 주제에 열흘이나 집을 비우고 어디 갔느냐고. 도둑질이 아니면 뭐냐? 최성은 처음부터 준수를 도둑으로 몰아 없앨 작정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준수를 붙잡아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최성은 최참판에게 준수를 도둑으로 고발했고 최참판은 화가 나서 곤장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이놈을 당장 곤장 30대를 쳐라. 마당에 끌려 나온 준수는 사정없이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등짝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준수는 품속의 백년 영지만은 꼭 지켰습니다. 이놈이 품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훔친 물건일 것입니다. 최성이 소리치자 하인들이 준수의 품을 뒤지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은. 준수는 피를 흘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만두시오. 서연은 몸이 약해 방에서 거의 나오지 못했던 터라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아가씨, 밖은 추운데 어찌 나오셨습니까? 아버지, 이 사람은 저의 은인입니다.
제 병을 고칠 약을 구하러 먼 길을 다녀온 것입니다. 서연은 준수에게 다가가 품에서 붉은 빛의 백년 영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리산 천왕봉 아래서만 자란다는 백년 영지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참판은 혼란스러워하며 백년 영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년 영지라니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 예, 아버지. 이 사람이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구해온 것입니다. 최성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서연은 백년 영지를 정성껏 손질하여 약으로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에 씻어 작은 조각으로 썰고 은은한 불에 천천히 달였지요. 약을 다리는 동안 방 안에는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마치 봄꽃 향기 같은 냄새였습니다. 서연은 붉은 빛이 감도는 약을 작은 사발에 담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서연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따뜻하다. 이렇게 따뜻한 것은 처음이에요. 마치 봄날의 햇살이 몸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수년간 서연을 괴롭히던 냉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숨 쉴 때마다 느껴지던 차가운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서연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이 점점 생기를 띠었고 마른 입술에도 붉은 빛이 돌았지요. 기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은 방에서 나와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기적입니다. 하인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야. 최참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준수를 당장 불러라. 준수는 곤장을 맞은 상처 때문에 행랑채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직접 행랑채로 찾아와 준수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딸을 살렸네. 내가 자네를 오해했네. 용서하게. 아닙니다. 참판 어른.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매일 준수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을 정성껏 다려 상처에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붕대를 감아주었지요. 아팠지요? 저 때문에 이렇게 다치셨어요. 아닙니다, 낭자님. 낭자님께서 건강해지시니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연은 준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다녀온 이 사람의 진심이 이제야 제대로 보였지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한편 최성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젠장, 저 천한 놈이 서연을 살렸다니.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최성은 준수를 몰아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최성은 한양의 다른 의원들을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백년 영지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영지인지 확실합니까? 사실은 독초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 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독초는 처음에는 몸을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갑자기 독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성은 교묘하게 의원들을 선동했습니다. 의원들은 최성의 말에 넘어가 최참판에게 찾아갔습니다. 참판 어른, 아가씨의 안위를 위해 다시 한번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백년 영지라는 것이 정말 영지인지 혹시 독초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참판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준수라는 자를 다시 불러 자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약초를 구해온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준수를 다시 불러라. 준수는 다시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도 험악했습니다. 이놈, 혹시 우리 딸에게 독을 먹인 것 아니냐?
아닙니다. 백년 영지는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3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구한 것입니다. 3가지 시험이라니 무슨 허황된 소리냐. 그것은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냐. 최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 참판은 의원들의 말에 흔들렸고 결국 준수를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일단 옥에 가두고 만약 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벌을 내리겠다. 준수는 옥사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옥사에서 준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낭자님을 살리려 한 것이 죄입니까? 그날 밤 달빛이 옥사 창살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서연이 옥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준수님, 낭자님, 어찌 이곳에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옥사 문틈으로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함께 이곳을 떠나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면 우리 둘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어때요? 낭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자시 무렵 서연이 몰래 열쇠를 구해 옥사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북쪽 변방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혀주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낭자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보름을 걸어 두 사람은 강릉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최참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지만 공기는 맑았고 물은 깨끗했습니다. 준수와 서연은 마을 어귀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를 빌렸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수는 손수 나무판을 구해 글씨를 새겼습니다. 온정당원 진당. 온정당이라 좋은 이름이에요. 사람의 따뜻한 정을 담는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낯선 두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온 양반들이 제대로 된 의원일 리가 없어. 저런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 마을 이장의 아들이 심한 열병에 걸렸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밤새 아이의 맥을 짚고 약을 다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준수는 특별한 약초를 섞어 달인 약을 아이에게 먹였고 서연은 밤새 아이의 이마에 찬물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끝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가, 정말 살아났구나. 이장은 준수와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둘 온정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준수와 서연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거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곡식이나 나물, 때로는 장작 몇 단으로 치료비를 대신 받기도 했지요.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보람 있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해가 뜨면 환자를 돌보고 해가 지면 약초를 다듬으며 밤에는 마당의 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낭자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더니 갑자기 무서운 역병이 강릉리를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 절반 이상이 열을 내며 쓰러지기 시작했고 하루가 다르게 죽는 이들이 늘어났지요. 이것은 보통 열병이 아닙니다. 역병입니다. 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병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준수는 밤낮 없이 환자들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렸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지요.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백년 영지 덕분에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점점 늘어났고 약초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약초가 없으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요. 준수는 비탈진 산으로 올라가 필요한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 약초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야, 준수는 나무들에 부딪히며 10여 장을 굴러내려갔습니다. 팔과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손에 쥔 약초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만 있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준수는 피를 흘리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친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약초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준수는 상처도 치료하지 않고 바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넘는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준수와 서연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역병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고 마을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지요. 은인이십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정당 앞에 모여 준수와 서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부르트고 몸은 야위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강릉리 온정당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평안도 곳곳으로 황해도를 거쳐 멀리 한양까지 소문이 닿았지요. 변방 산골에 시내 같은 부부 의원이 있다더라. 돈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살린다더라. 역병을 물리친 기적의 의원이라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과인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밀사를 보내도록 하라. 임금은 신하를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밀사는 초라한 행색의 평민으로 변장하여 강릉리에 도착했습니다. 저 배가 아픈데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준수가 친절하게 맞이하며 진맥을 했습니다. 밀사는 준수의 손길이 정확하고 능숙한 것에 놀랐습니다. 이분의 의술이 보통이 아니다. 서연이 약을 다리는 모습을 보며 밀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들의 말투와 몸가짐이 보통 백성과는 다르다. 양반가의 교육을 받은 듯하다. 며칠을 머물며 관찰한 밀사는 우연히 서연의 왼쪽 어깨에 매화 모양의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바르려다 옷깃이 흘러내리면서 점이 보인 것이었지요. 이것은 밀사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오래전 왕실에서 잃어버린 헤란 공주의 기록에 왼쪽 어깨에 매화 모양 점이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최참판댁에서 왔다는 소문도 들었다. 최참판댁은 전란 때 공주를 보호하던 집안이 아니었던가. 밀사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 헤란 공주님이시다. 밀사는 서둘러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잃어버린 공주를 찾았습니다.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왼쪽 어깨의 매와 점도 확인했습니다. 임금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내 딸을 찾았구나. 대궐에서 보낸 사신이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강릉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대궐 행렬에 놀라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서연 낭자, 아니 헤란 공주 마마, 대궐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신이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공주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주 마마께서는 어려서 전란 중에 최참판댁에 맡겨졌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공주라니, 친아버지가 임금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서연은 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친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께서 두 분 모두 대궐로 모시라 하셨습니다. 한양 대궐, 임금은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을 찾았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아버님, 아버님이십니까?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다. 서연도 임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후의 자리에서 임금은 준수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과인의 딸을 살렸다고 들었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더구나. 무엇을 바라는가? 준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도 재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공주 마마 곁에 있을 수 있는 자리만 주십시오. 정각 안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인 출신이 공주와 함께 있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하지만 임금은 준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좋다. 그대에게 양반 신분을 내리고 내 딸과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전하, 신하들이 놀라 외쳤지만 임금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과인의 딸을 살린 은인이며 백성을 위해 헌신한 자이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궁궐에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온 조정의 대신들과 각지의 수령들이 모여들었고 백성들도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공주 마마의 혼례다. 은인과의 혼례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로다. 준수는 왕실 어이가 되어 왕족과 신하들의 병을 돌보았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의원들을 불러 모아 의술을 정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했지요. 전하, 가난한 지방에도 의원을 세워 백성들을 돌봐야 합니다.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리 하도록 하게. 준수의 건의로 각 지방의 의원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백년 영지를 직접 재배하게 하여 냉병을 앓는 백성들을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궁궐 생활 속에서 두 사람은 밤마다 강릉리를 그리워했습니다. 강릉리의 맑은 공기가 그리워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온정당 마당의 작은 텃밭에는 무가 잘 자랐을까요? 밤마다 함께 보던 별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을까요? 결국 두 사람은 임금 앞에 나아가 뜻을 전했습니다. 전하, 소신과 공주는 백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인이 이제 막 찾은 딸인데 다시 보내야 한단 말인가? 아버님, 제가 진정으로 행복한 곳은 백성들 곁입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백성들의 웃음이 더 소중합니다. 임금은 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대신 1년에 한 번은 대궐에 올라와 과인을 보고 조정을 도우도록 하라. 고맙습니다. 전하. 준수와 서연은 강릉리로 돌아와 온정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이 내려준 풍부한 약재와 귀한 의서가 가득했고 전국에서 의술을 배우러 온 제자들도 함께했지요. 스승님,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천천히 설명해 주마. 먼저 환자의 맥을 짚어보거라. 맥을 통해 병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온정당은 신분과 재물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의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 비슷한 의원이 세워지며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양에 남은 최성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가난한 환자에게는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하고 돈 없는 이들을 문전박대했지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치료를 받겠다는 거냐. 썩 꺼져. 급기야 한 가난한 환자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성이 환자를 돈 때문에 죽게 했다. 소문이 퍼지자 조정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성은 의원의 도리를 저버렸다. 백성을 살려야 할 의원이 돈 때문에 백성을 죽였다. 최성의 여러 죄가 드러났습니다. 가짜 약을 팔았던 일, 환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일, 심지어 서연에게 일부러 약한 약을 준 일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최성을 유배 보내라. 최성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최성은 병에 걸렸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환자를 돈 때문에 죽게 했을 때 그들도 이렇게 애원했을 것이다. 결국 최성은 쓸쓸히 죽었고 그가 모았던 재산은 전국의 서민 의원을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욕심 많은 의원의 비참한 말로가 백성들 사이의 교훈으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수와 서연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정당 마당의 커다란 매화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이 매화나무는 서연이 강릉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심은 작은 묘목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 자라 봄이면 하얀 꽃을 가득 피우며 마을 전체에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했지요? 그렇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지키며 살아온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온정당에는 두 사람의 자식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대를 이어 의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온정당을 찾아와 치료받았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할아버님, 할머님, 감사합니다. 젊은 제자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준수와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매화꽃잎을 흩날리며 두 사람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바보 하인이라 불렸던 의원과 궁궐보다 백성을 택한 공주.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야담으로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신분의 벽을 넘고 목숨을 구하는 힘이 된다는 교훈을 담아서 말이지요. 온정당의 매화꽃은 해마다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귀한 일이며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